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됐을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배우는 까닭은 윈도우나 리눅스를 잘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개발을 할 때 개발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과학과 학생이니까. 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은 두 번째고,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우리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봐주세요. 물론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운영체제도 더 잘 사용하게 되고요. 혹은 프로그래밍 실력도 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지만 원래의 이 수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 목차를 정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교재의 목차와 다른데 교재의 목차대로 하는 게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했더니만 너무 잘려지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때에 아마 이 목차하고 교재의 목차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배우게 되고요. 변수와 함수가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서의 추상자료형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추상자료형, 추상화의 개념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추상자료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추상자료형을 굉장히 충실하게 혹은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블록, 변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크게 보고 싶어요. 기억 장소의 활당하고 유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 짠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면 그 변수에 대해서 메인 메모리에 영역이 하나 생기겠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관심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즉 int A라는 것이 선언이 되면 C에서처럼 그런 메모리에 A라는 이름으로 혹은 00FF라는 주소로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실제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전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A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떤 기억 장소가 활당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변수와 변수의 유효 범위이고, 그 변수의 유효 범위를 어떤 단위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으로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바로 블럭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행의 단위가 결정되고 그 실행의 단위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혹은 모여지는 것이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블록과 변수의 유효 범위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변수나 기타 식별자, 그냥 변수라고 합시다. 변수. 우리는 변수만 관심 있어요. 변수가 코드의 어떤 범위에서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컴파일러가. 그리고 그 컴파일러가 그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서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규정, 규칙을 명확하게 정의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 유효 범위가 어느 부분 어디인가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기억 장소가 할당되고 그것들이 유지되는 단위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선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할당이 이루어지죠. 메인 메모리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얘가 해제가 돼요. 자, 이런 선언되고 할당되고 해제되는데 무엇이? 변수가 기억 장소, 아마도 저게 되겠죠. 메인 메모리. 할당, 해지돼. 그럴 때 단위가 뭐야? 프로그램 전체에서 계속 유지할 거야? 아니면 얘가 어느 일정 영역에서만 될 거야? 그것들을 관리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 언어들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C, 자바, 파이썬, 또 뭐가 있죠? C++, 뭐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거, HTML, 뭐 그런 고급 언어들이 그런 여러 개의 명령문이 모여서 하나의 명령문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개 모이는 복합문이나 여러 개의 명령이 모이는 블럭. 자, 복합문이나 블럭. 근데 우리는 여기서 블럭만 이야기할 거예요. 블럭 단위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구조적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를 유효 범위의 단위로, 변수의 유효 범위를 결정하는 단위로 보겠다라는 게 오늘 배우는, 물론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블럭과 변수 사이의 유효 범위 관계는 바로 단위가 되는 블럭을 기반으로 변수의 유효 범위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 블럭이에요. 이 for문으로 만들어진 이 블럭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if문으로 else가 됐을 때 하는 블럭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하고 블럭의 유효 범위를 결정하는 단위로 블럭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시험 문제 여기서 한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난 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할래 저떻게 할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변수가 선언이 되고 기억 장소가 할당, 이거 학생, 이거 모니터링 해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혼나겠는데요. 이게 너무 빨간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변수가 선언이 되고 기억 장소가 할당되고 해제될 때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삼을 거고, 이 블럭은 여러 개의 명령어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한 단, if절을 중심으로 한 블럭, for문을 중심으로 큰 블럭, 이렇게 본다면 블럭은 블럭 안에 찡겨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낑겨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첩되는 구조, 요 말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전역 변수라는 것은, 지역 변수라는 것은 그냥 요 지역이 결정돼 있어. 그러면 지역 변수고,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하면서 끝까지 뭘 갖고 있어요? 기억 장소, 즉 메인 메모리를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전역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의 모든 영역에서 기억 장소 할당이 유지되는 것, 그 변수가 정의된 블럭 안에서만 기억 장소 할당이 유지되는, 즉 여기에서는 요 부분에서 나가면 없어지는, 자기가 할당받았던 기억 장소를 반납해야 된다라면 그거는 뭐예요? 지역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프로그램 for문이고 if문이고 뭐 함수고 그냥 끝도 없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되게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대학생 때 저걸 했죠.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게 텀 프로젝트였는데, 만드는 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관리하기가, 그때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한 200메가 정도였어요. 그럼 굉장히 큰 거였고요. 1메가가 안 됐으니까 그 메인 메모리가 전역 변수를 다 선언해버리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랬더니만 메모리 오버플로가 나더라고요. 그때 도스 시절이었으니까. 야, 그래서 이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거 우리가 그냥 작은 프로그래밍 할 때 뭐 1부터 100까지 더하세요. 뭐 그런 것들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때 정말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지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잘 사용해야 되고 특히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는 진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네이밍 룰을 정해서 다 공유를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로 지역 변수만 사용하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디자이너가 전역 변수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럭이 사용될 지역의 이 블럭에서 사용될 지역 변수가 그 블럭 안에서만 할당이 되고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고 그게 그 블럭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해당 지역 변수는 기억 장소를 해제시켜야 된다. 블럭이 종료가 되면 해당 지역의 변수는 기억 장소에 삭제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럭이 1번 블럭이 있고요. 여기에 2번 블럭이 있어요. 블럭 안에 블럭이 찡겨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혹은 중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 블럭 2 안에서 블럭 2에서의 변수 y 값이죠. 여기는 이 블럭 안에서 따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수는 아마도 이 블럭 2가 그러니까 실행이 쭉 되다가 끝나버리면 아마 메인 메모리에서 y라는 이름으로 할당되어 있던 기억 장소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력을 하면 얘가 2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블럭 1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로 나오면 y는 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모리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자, 그리고 블럭에서 gx는 10이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gx가 여기에서 프린트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외부에 있는 거니까 1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다시 인티저로 선언을 하면서 gx로 20을 하면 gx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정의된 값이 2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하면 이게 20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나오면 gx가 메모리를 잃어버리고 원래 gx를 여기에서 접근을 하게 돼서 gx를 출력했을 때 10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gx를 새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블럭 2의 입장에서 보면 gx는 지역 변수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gx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가 된 거죠. 따로 새롭게 자기 영역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을 받은 거죠. 기억 장소를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는 전역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이 gx의 값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여기에서 실행할 때 gx가 여기 할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긴 10이 들어가죠. 그리고 블럭 2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사실 조금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거는 그 PL 시간에 보시면 더 어려운 내용들을 스택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할게요. 자, 블럭 2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y를 하나 선언해서 2를 넣고 또 여기까지는 아직 이 부분까지는 gx에 대한 선언이 없으니까 이 위에 가서 gx를 가져와요.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이 눈표에서 gx가 선언이 되면서 20이 가면 gx가 20으로 선언되면서 메모리를 기억 장소로 할당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럭에서 블럭이 끝나면 이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 장소에서 다 해제가 돼버리고 다시 블럭 1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블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들 1학년이고 물론 2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 개념적인 것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수의 유효 범위 문제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변수는 난 어느 변수에 가서 찾아가서 값을 가져와야 돼. 내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변수는 도대체 전역 변수야, 지역 변수야. 그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단계로 중첩된 블럭들이 있는데 이 중첩된 블럭들 중에서 정의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누구에 할 거야.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 지점까지 있잖아요. 이 지점까지는 gx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 1,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블럭 1에 있는 gx를 접근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이 부분에서 gx가 선언되니까 이제부터는 내 거를 찾아가서 할 거야 라고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블럭과 변수의 유효 범위에서 가장 큰 키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들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블럭 사이의 변수의 유효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누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 즉 정의해주는 사람, 혹은 그 정의에 따라서 컴파일러를 개발해주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그냥 1부터 100 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고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고 DBMS를 새로 만드는 그런 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 있죠.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해주면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적 유효 범위, 동적 유효 범위. 정적 유효 범위는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코드 갖고만 정하는 거예요. 즉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컴파일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짠 혹은 작업한 이 소스 코드를 갖고 뭘로 만들어요?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코드에서 무조건 실행 그거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정의된 것들을 유효 범위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요것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애야. 나는 얘 변수를 접근할 거야. 그게 블럭이든 뭐든 상관없이. 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정적 유효 범위이고요. 쓸데없이 영어로 적어놨는데 그냥 영어는 그냥 없어도 돼요. 이거를 지울까 말까 그러다 굳이 뭘 지워 이렇게 놨어요. 동적 유효 범위는 코드가 실제 실행돼요. 이걸 이제 런타임 환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행 환경. 그러니까 컴파일이 다 끝나고 얘 실행을 딱 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미 메모리에 결정되어 있는 애 혹은 이미 메모리에서 이것들이 할당을 받은 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컴파일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변수의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를 내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컴파일 시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실행 환경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PA 시간에 김준욱 교수님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배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 유효 범위가 이런 거야, 동적 유효 범위가 이런 거야 라는 것,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컴파일이고 하나는 동적이니까 막 움직이는 혹은 실행하는 시기에 결정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따져봐서 설명을 하면 이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두 개로 이루어져요. 그 두 개는 하나는 정적 범위고 하나는 동적 범위인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같은 이름의 변수가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서 정의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정의된 어떤 변수 값을 내가 가져가야 돼. 1부터 10, A, B, C 더하라 그러는데 이 A는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결정할 때에 이런 유효 범위 접근 규칙을 따른다.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어쨌거나 얘네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함수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함수를 아마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아니,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자기 영역에 코딩을 할 때 이 함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함수 말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럴 때에 이러한 함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보통 프로시저하고 함수예요. 그러니까 부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을 난 함수로 구현할 거야.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나는 프로시저로 개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이건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있고요. 프로시저는 실행 값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좀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프로시저와 함수 혹은 부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반복 사용되고 있는 코드 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에 대해서 고유의 이름을 정하고 이 이름을 일반 명령어처럼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F 아시죠? 이 프린트F도 실제로 프린트F예요. 프린트F도 스캔이나 혹은 스캔F 있잖아요. 물론 C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 C 배우셨으니까. 자, printf, scanf 같은 거 뭐라 그랬죠? 다 함수예요. 이걸 하면 리턴 값을 돌려줘요. 자, 그래서 이거 부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 할 뻔했는데 C에서는 이제 자, 얘는 부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미 함수로 개발이 돼 있어서 그거를 stdio 있잖아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 헤더 파일에 이 함수가 선언이 돼 있고 그것들에 대한 구현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놓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을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프로그램이고, 부프로그램은 함수하고 프로시저로 구분이 돼요. 자, 그리고 함수하고 프로시저의 차이는 리턴되는 값이 있으면 함수, 아무런 실행만 시키고 리턴은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상태에 대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 구분 없이 모두 그냥 함수로. 그래서 그냥 함수와 프로시저의 차이는 알지만 그것들은 구현할 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함수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값들 특징을 갖게 되는데, 제어 진입점은 시작하는데, 야, 함수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거가 있고요. 실행 제어가 이전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야, 이제부터 내가 실행될 거야. 그런데 그 실행되는 단위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호출한 함수로 돌아간다. 그냥 호출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요.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제어 시작점이에요. 함수 호출, 이게 A라는 함수면 여기서 함수를 부르잖아요, A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되면 얘가 오롯이 하나의 단위로서 작업을 실행하게 돼요. 혹은 얘가 하나의 단위로서 CPU 할당받고 메모리, 기억 장소 할당받고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호출된 함수로 실행 제어가 이전된다. 실행 제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관리해주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위가 만약에 처음에는 함수 전체였다,
이런 프로그램 하나였다가 이런 작은 함수로 바뀐다. 어쨌거나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대상이 A냐 B냐 C냐, 그게 이제 뭐 아래아 한글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 플레이어일 수도 있고 웹브라우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위를 우리는 실행 제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제어가 그 함수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다시 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실행 제어가 호출한 부분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함수 종료라고 써져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여기에서 리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맞으면 함수를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라인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이제 리턴 지점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어쨌거나 이 그림은 요 그림에선 그런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갖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호출 함수에 얘가 이제 실행이 돼요. 1번 구역을 실행을 해요. 쭉 실행을 하다가 야, 나 B 불러줘. 함수 B라고 합시다. B 불러줘. 그러면 이 구역에서 함수 B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실행 제어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호출된 함수의 첫째 줄인 3번, 여기가 아마 함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진입점이라고도 하고요. 시작점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막 실행이 돼요. 그래서 4번 구역의 명령어들이 쭉 실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여기에서 실행이 되다가 이제 5번 구역에서 혹은 5번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야, 리턴해. 물론 이 부분까지 다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if문이나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실행이 멈춰지고 다시 호출한 함수로 실행 제어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번 구역부터 바로 다음 라인부터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하다가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실행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실행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호출과 실행 제어가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함수의 제어 진입점은 항상 첫 줄이에요. 첫 줄에서부터 시작해요. 함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겠죠. 하지만 제어 종료 혹은 반환되는 지점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변수예요. 매개 변수. 함수한테 야, 일 좀 해 라고 하면 함수가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막 아무리 야 이래 라고 해도 함수는 뭔데?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한테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야, 너 1부터 100까지 더해. 너 있잖아,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평균값을 구해봐. 뭔가 던져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출하는 프로그램, 이걸 호출 프로그램이라고 할 거예요. 뒤쪽에 지금 처음엔 호출 프로그램이라고 하다가 그냥 여기서 처음 설명을 하자. 그래서 호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호출되는 함수도 있고요. 얘네가 둘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호출하는 프로그램은 그 일을 해야 될 호출되는 함수한테 야, 너 이만큼 다 더해. 그러면서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호출되는 함수는 일을 하려면 내가 뭘 갖고 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주고받을 정보가 있어야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호출하는 프로그램은 함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넘겨주게 돼요. 호출하는 프로그램과 호출되는 함수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들이 또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다 보면 또 지지구볶음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그 규정, 그 규칙도 같이 정해야 된다. 자,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은
이름만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조건이나 데이터를 전달해서 함수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99%가 이 조건이나 근데 데이터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넘겨주면서 일을 해야지 이래 라고 하면 뭐 하는지 모르는 함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반드시 같이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에 호출된 함수에서 처리될 값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특정 데이터형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여기도 있구나. 매개 변수에게. 극도로 제가 빨간 칠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알려줄 때 변환값에 대한 특정 데이터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냥 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개 변수예요. 그리고 반환값이 특정 데이터형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턴 다음에 나오는 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받는 데이터, 나 일할 건데 내가 받는 데이터는 정수 인티저 타입이야. 뭐가? 매개 변수가. 야, 그런데 내가 일 다 하고 너한테 다시 돌려줄 때는 인티저로 할 거야. 뭐가? 변환 값의 데이터형이.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C 언어에서는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는 부르는 호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호출되는 함수가 갖는 매개 변수가 그것들을 그대로 받잖아요. 자, 이 부분을 호출되는 함수의 정의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해요. 잘못했죠. 자, 호출하는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호출하기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실 매개 변수라고 한다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실 매개 변수하고 형식 매개 변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래서 보시면 형식 매개 변수를 우리는 얘라고 하고 실 매개 변수를 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값이 없어요. 얘가 호출돼서 값을 넣고 호출했을 때 거기에 값이 따라가게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실 매개 변수는 호출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호출되는 함수에서 갖고 있는 것은 형식 매개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 매개 변수와 실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얘가 뭐죠? 호출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호출되는 함수. 자, 시간이 없죠. 이러다가 또 뒤에 가면 말은 막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value라는 게 실 매개 변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형식 매개 변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value를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메모리에 벨이라는 값으로 영역이 결정된 거고, 자, 펑크 벨이라는 게 또 두 개에 의해서 메모리의 할당, 그러니까 기억 장소를 할당 받은 거예요. 뭐가? 벨이라는 변수하고 펑크 벨이라는 변수하고. 자, 그리고 변수에다 10을 넣는 초기화 혹은 어떤 값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함수를 불렀어요. 즉 여기에다 10이라는 값을 넣고 불렀으니까 또로로 가서 x가 10이 돼요. 그러면 10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이것을 반환, 리턴 해주면 얘가 가면서 펑크 벨에 12라는 값이 들어가면서 여기 12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은 12가 이 펑크 벨이라는 값에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값 호출 방식과 참조 호출 방식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하지 않고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는 x하고 y를 받아서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템프에다가 x를 저장하죠. 자,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x, y, 템프. 자, 이게 10이고 이게 5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x가 10,
y가 5.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지저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템프에다가 x를 저장했죠. 즉 x 값 10을 템프에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y 값을 x에 저장했죠. y 값을 x에 저장하니까 얘가 지워지고 5가 돼요. 자, 그리고 템프에 있던 값을 y에다 저장하니까 템프에 10을 없애고 템프에 10을 y에 5를 지우고 넣죠. 그래서 x하고 y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x와 y 그대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중간에 있는 값을 하나 갖고 바꿔야 되는 수합이라는 게 서로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체라는 것보다는 바꾸다라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시면 A가 2고 B가 3이잖아요. 여기에 2와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X, Y, 템프 보시면 2하고 3으로 들어왔지만 결과는 3하고 2로 끝날 거예요. X, Y 두 개를 바꿨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값 호출 방식이라는 것은 값만 넘겨줘요. 여기에서 콜할 때 2하고 3만 넘겨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의 x, y는 3하고 2로 바뀌었을지언정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막 하다가 수합 a, b 한 다음에 프린트 a하고 b를 해주면 그러면 2하고 3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a는 그대로 2, b는 3으로 그냥 즉 원래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서 호출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값 호출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호출 함수를 불러요. 여기에서 막 작업을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원래 자기를 호출한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값 호출 방식이라고 해요. 즉 C 언어로 컴파일을 해서 수행을 하면 프로그램 호출 외에 바꾼 환경이 불가함에도 A하고 B의 값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 나는 값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여기에다 뭘 하더라도 그 결과의 영향이 바로 있는 A, B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반영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의 실행 결과가. 자, 이게 값 호출 방법인데 이때의 실매개 변수의 값만 형식 매개 변수에다가 던져줘서 그 값만 받아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값만 보내니까 아무런 반영이 안 돼요. 반면에 참조 호출이라는 것은 주소를 넘겨줘요. 그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본 프로그램이에요. 본 프로그램에서 불렀는데 여기는 또 호출된 함수가 불렀을 때 A에 대한 주소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주소. 그 말은 여기에다가 X를 넣고 여기에다가 Y가 직접 여기 가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X란 Y에 자기만의 X하고 Y라는 자기만의 값을 저장하는 것. 그런 것이 없고 얘는 그냥 여기를 같이 공유를 한다. 즉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A, B 함수와 호출된 함수에서 사용하는 X, Y가 같은 곳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기억 장소에. 그래서 보면 실매개 변수가 형식 매개 변수의 자리를 취해서 즉 여기는 기억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 매개 변수에 행해진 모든 조작. 형식 매개 변수는 호출된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였잖아요. 얘네들이 실매개 변수하고 형식 매개 변수가 기억 장소를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식 매개 변수, 즉 XY, 수합에 있는 XY를 에다가 막 두 개를 바꾸고 그러는 게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공유를 하게 되면 호출된 함수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게 바로 참조 호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에스터리스크 혹은 포인터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출할 때도 이 AND 연산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건 디어드레싱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냥 AND 연산자라고 합시다. 받는 애들은 에스터리스크로 받고 호출하는 애는 AND 연산자로 부르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하나의 기억 장소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의 변수와 호출된 함수의 변수가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변수의 수명에 대해서 하는데, 변수의 수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를, 그러니까 기억 장소를 할당받아서 해제하기 전까지를 변수의 수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수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를 할당받고 있는 동안의 시간을 변수의 수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의 수명은 기억 장소를 할당받고 해제될 때 그때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시간을 뭐 2시간 30분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해서 여기를 실행할 때와 여기를 실행할 때까지는 얘는 남아 있어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속성은 자동 할당, 정적 할당, 프로그램 지정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끝까지 살릴 거야. 나는 얘를 여기까지만 할당받을, 여기 기간에서만 할당받을 거, 그런 것인데요. 자동 할당이라는 것은 우선 그냥 변수를 선언해요. 그리고 그 선언된 블럭이 끝나면 해지되는, 그러니까 컴파일러나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수가 블럭 안에서 선언이 되면 그 블럭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를 우리는 기억 장소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변수의 수명에서 자동 할당 방식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적 할당 방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끝나서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애예요. 보통 전역 변수가 정적 할당을 받게 돼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조금 의미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할당받고 주기억 장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정말 제일 큰 긴 생명력.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메모리를 끝까지 사용하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정적 할당을 받는 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찮아서. 자, 프로그램의 지정 할당은 실행 도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리 얼로케이션, 이거 맞죠? 멜락을 받는 거예요. 나 요만큼 필요해라고 그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당받는 것은 실행 도중에 코드 안에다가 프로그래머가 나 이런 메모리가 필요해요. 인티저로 5개짜리 필요해요. 뭐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할당받은 장소를 해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 나 이만큼 필요해. 나 그럼 운영체제한테 요청하면 운영체제가 기억 장소 일부분을 띄워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 장소를 직접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래서 장소를 잘 해제를 시켜서 그거를 운영체제한테 돌려주면 운영체제가 그 영역을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가서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돈 내고 쓰는 거죠. 여행하기 전에 호텔방을 예약을 할래? 아니면 여행하는 중간중간마다 예약을 할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 할당이나 자동 할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할당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지정 방식은 실행하는 도중에, 여행하는 중간에 된다라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갈래? 아니면 여행하는 동안에 쓸래?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추상 자료형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활용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자, 이 추상화라는 개념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지만 알고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필수적인 것들만 뽑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통의 묶음을 하나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필수적인 속성들만 가지고 뭔가를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통의 유사성을 표현하고 차이를 없애서 공통적인 것만 뽑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재정의를 하는 그런 서브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되고 자신만의 특징을 주변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추상화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혹은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공통점만을 뽑아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뭔가 대표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저의 추상화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하는 일들의 추상화죠. 그래서 수행 방법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게 결과가 뭔지만 알려줘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만 알려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린트 F죠. 여러분들 C에서 사용했을 테니까 프린트 F를 보면 거기에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혹은 직접 거기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출력하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만 알려줄 뿐, 이게 파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변수일 때는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문자일 때는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은 기술하지 않고요. 무엇이 실행되는 것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출력해. 그래, 출력. 오케이.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리스트가 뭔지, 리스트의 랭스, 그러니까 리스트를 받아야 되고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어 라는 것들만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소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퀵소트를 쓰는지 버블 소트를 쓰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트 인트라는 프로시저가 추상화돼서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변수 2개가 필요해, 2개 변수가 필요해, 혹은 2개 매개 변수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현 방법이나 알고리즘이 무엇이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추상화라는 게 있어요. 자료의 추상화는 그 자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만 정의를 해놔서 거기에다 연산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걸 정수야. 우린 정수만 계속 사용하면 돼요. 거기에서 무슨 연산이 어떻게 정의된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료와 연산이 함께 선언돼서 구현되어 있는 걸 우린 자료에 추상하고, 이때 우리는 정보 은익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요. 내부적으로 뭔 일 하는지 우린 몰라도 돼. 정수 선언하고 그 정수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혹은 뭐 다른 어떤 연산을 정의해 놓으면 그냥 그거 갖고 사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료의 추상화 혹은 자료 캡슐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정보 은익의 어떤 작용이 발생되고, 정보 은익은 누구에게 안 알려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몰라도 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자료형이 도입돼서 어떤 코드의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갖고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보 은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막 이 나쁜 지옥으로 사용해 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추상 자료형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들의 집합, 데이터들과 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들의 집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캡슐화라고 한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좀 컴퓨터스럽게, 컴퓨터를 공부하는 우리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캡슐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안전성을 높였죠. 자료형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런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0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머, 개발자들한테 야 이름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맘대로 써도 돼. 이거 뭐 하는 이런 일 하는 애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도 이거는 너가 뭐 더할 때 혹은 평균 구할 때, 이거는 전체 합을 구할 때 사용되는 뭐 데이터 구조야, 아니 그 연산이야. 근데 네가 이런 데이터 구조를 선언을 하면 이런 연산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호출할 때를 바로 이 윈도우라고 해요. 그 캡슐화된 객체에 대한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냥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함수 부를 때 함수 이름 쓰고 거기다 값 매기면서 넣어주잖아요. 그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에 대한 호출을 이제 외부에서 이루어질 때 공용부, 누구나 너 이 정도는 알아도 돼. 그러고 나서 안쪽으로 가면은 전용부, 캡슐화를 통해서 보호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혹은 개발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공용부와 전용부로 구성이 돼요. 캡슐화라는 게. 그리고 그 위에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된. 공용부는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어.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전용부는 프라이빗이라 그래갖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거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정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자료의 추상화는 자료와 연산을 같이 묶어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 그것들을 접근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를 통해서 이 자료의 추상화를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느 정도의 변경이라든지 접근이 가능한 게 공용부. 그다음에 완전히 변경 못하고 뭔지도 안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전용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2번째 강의가 끝났고, 이제 이관영 교수님이 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실 지금 갑자기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책하고 같이 꼭 동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